민사 소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헌법, 형법, 민법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특히 지난번에는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민법은 구분이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으로 되어 있지, 그죠? 근데 총칙은 사법, 민법의 일반 원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법은 전부 다 임의 규정이라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총칙 같은 경우는 권리 주체가 나오고 권리 객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권리의 종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권리의 종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게 조건과 기한 같은 거. 조건을 붙인다는 거. 우리 계약할 때도 조건부 계약,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때 기한부 계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무효냐, 취소냐에 대한 규정도 있겠죠. 취소는 뭐고, 무효는 뭐다. 무효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언제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무효고 뭐가 취소냐, 그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 기간 계산 같은 거. 원래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초일불산입의 원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초일불산입이지만 법이 초일을 산입하게 해놓은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형기, 수용자가 감옥에 가는 건데 오늘 들어가면 오늘 일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법으로다가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오늘부터 하는 걸로 하면 법률 행위로 그 규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총칙에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는 소유권이 있을 거고, 점유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을 이용할 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지류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만 특유한 전세권 규정이 있지, 그죠? 그래서 전세권 규정하고 임대차는 다른 겁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다른 거고, 그래서 그 물권이 끝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채권이잖아요.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총론은 어떤 거냐면은 채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고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놨고,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증 같은 거 하는 회사, 그런 관련이 있는 데에서는 채권 총칙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보증의 종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의 종류 같은 것도 연대 채무 같은 거, 불가분 채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은 실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채권 강론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법이에요, 실은. 그래서 채권 강론은 계약법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4가지의 계약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50조 이하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갖다가 부당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가족법이잖아요. 가족법은 원래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분되죠. 친족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를 부모로 하고 태어나느냐, 또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만나서 살고 누구와 또 어떤 관계로 헤어지고, 이런 관계를 다룬 게 친족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친족법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상속법이죠. 재산을 형성하고 가지고 있던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그걸 일부를 양도하거나 그냥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이 누구에게 기속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족법에서 상속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 있고, 상속의 뭡니까 배분 단위라 해야 되나?
배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 누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권리들은 그냥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규정하고 있는 거를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게 민사소송법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임대, 보증금, 이게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임대 보증금을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해요. 그럼 갖다가 5% 범위 내에서 야 줘 그러면 주냐 아니냐 그랬다. 그럼 이걸 했는데 나 못 줘.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이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어떤 거냐면 개인 상호 간의 법률상 분쟁을 국가가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하고 이걸 규정한 게 민사소송법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옛날에는 오랜 전에는 민사소송법에 민사집행법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은 분리를 해놨죠. 그리고 국가는 자력, 사력구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안 주니까 쫓아가가지고 돈 주하고 멱살잡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 않죠. 그리고 민사소송의 목적은 사건의 보호와 사법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력구제, 사력구제는 금지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상호 간의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을 했는데 이건 결국 뭐가 되면 법원에 제소해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받으라요. 근데 문제는 실은 같다 우리가 아까 제가 임대차 운임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5억을 줘 그런단 말이에요. 저 그래서 법원에다 소송하니까 5억 주라고 그래요. 주라 그러는데 얘가 안 줘. 안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민사집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부분 5억을 주라고 하는 게 요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부분 그 다음에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이건 갖다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거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나오잖아요. 5억을 주라 하니까 안 줘.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다가 야, 얘 재산이 집이 10억이에요. 10억짜리를 팔아서 주는 게 민사집행. 그런 거 갖다가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뭐니까 집행권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경매를 신청하면은 경매에 의해가지고 낙찰이 되잖아요. 낙찰이 되면 이 대금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비용 지급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당해 수혜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면제권 이런 것들 지급해라. 그 다음에 임금도 일정 부분 지급해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라. 즉 등기한 순서대로. 이런 경우는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돈 줘 한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강제 집행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매각해가지고 그 대금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 분쟁의 간단한 해결하는데 실은 이게 내용 증명이 있는데 이 내용 증명은 우리가 많이 활용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그거 보시면 내용 증명 우표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쇠통을 작성해가지고 가서 보내면 되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에도 세 통이 나옵니다. 세부자서인데 작성인, 수취인, 우체국에 있을 때 우체국에 하나 보관을 하겠죠. 그럼 내용증명 보는데 안 받으면 끝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용증명문서는 법적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취는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스스로 그 내용을 인정하는 데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는 어떤 거냐면은 내용 증명이 오면은 수치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인정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사건 실판. 이건 분쟁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인데 2천만 원 이하의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으로 정리를 보통 합니다. 돈 받을 거 있는 거는 지급명령 신청해가지고 보통 하고. 그다음 세 번째 판결 전 분쟁 해결 방법이 나와요. 화해가 있고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는데 화해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있는 중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민법상 화해라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양보하여 화해하는 거죠. 사실 두 개가 나와요. 민법상에는 당사자끼리 화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가 나와요. 재판 중에 법원에서 화해시키는 것으로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 그래서 재판상 화해가 된다. 그 다음에 조정. 실은 우리가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을 보통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거의가 조정에 붙여요. 네, 조정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가 뭐 어떤 돈 받을 게 있는 거 1,000만 원 지급하라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법원에서 조정에 붙입니다. 그래서 조정에 보시면 제3자가 개입하여 절차나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후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조정을 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실은 정식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정,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관계조정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면은 조정, 당사자가 참여해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니까 뭐 어떨까요? 500만 원이 될 거고, 그죠? 700만 원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중재는 이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임하고 중재인이 법관이 재판하는 것처럼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도 하여 중재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들이 그 판정에 따름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 발생, 쟁의 발생 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판정, 국제사회에서는 상사 분쟁 시 많이 이용됩니다. 어쨌든 중재는 우리들하고는 크게는 관련은 없어요. 제일 많이 관련되는 게 조정 부분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소액 사건 같은 건 거의 조정으로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소액 사건 심판 청구권을 얼마로 하느냐, 한도가 이 얘기는 거죠. 2천만 원일 거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우리가 내 재산이 상대방이 안 줘요. 안 줄 때 이제 사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사소송은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순전히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해두는 기초가 필요하다. 실은 가지고 우리가 갖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신고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았어요. 확정 판결. 얼마 지급하라. 근데 지급하라 그랬는데 안 줍니다. 안 주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은 민사집행법에 가지고 재산 명시명령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문제는 타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건데, 제일 문제는 압류나
압류, 그래서 이제 그 가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 압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은 뭡니까?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압류, 채무자가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압류 같은 건 압류나 가압류, 그 다음에 뭐냐면 가처분.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등본 같은 거 압류되는 게 어떤 게 세금 같은 건 압류가 많이 해요. 일단 개인의 것도 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처분 같은 건 처분 금지.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가처분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및 판결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의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관이 분쟁 당사자 쌍방을 불러 각각의 주장을 듣고 시비를 가려 증거에 따라 판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거 보시면 이제 소의 제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법에서는 불고불리입니다.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고 싶으면 신청을 해야 되죠. 법원에다. 그럼 소를 제기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소가 제기되면은 법원이 그 소장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무슨 심사는 요건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은 본안에 들어갈 거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양당사자를 호출을 해요. 해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듣습니다. 법원은. 그리고 이제 서로의 주장을 들어가지고 법원은 중간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결과가 100대 빵 이렇게 나오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다가 이게 뭡니까? 중간 정도는 아니어도 원고가 주장하면 한 70대 30 뭐 이런 정도죠. 80대 20 이런 모양 이런 아마 교통사고 당해보면 본인과 시비 상대방이 다 잘못해서도 본인과 시비 20 내지 30은 잡히는 거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당사자 상관과 증례 주장을 듣고 시비를 가져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당사자가 원고나 피고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가 없으면 상소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심에 가는 게 항소고, 그 다음에 3심에 가는 게 상고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을 하는 쪽이 항소심이고, 3심 판결을 하는 법원이 상고심이에요. 우리나라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근데 법률구조 기관이 나오는데, 이런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잘 모르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렵고, 변호사인데 물어보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시간당 얼마씩 줘야 되고, 10분당 있는 것 같아요. 얼마씩 줘야 되고, 무료로 상담받기 되게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또는 전화하는 곳이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참 상담 잘해줘요. 아마 해보면은. 그래가지고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해주는 것이 법률구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 법률구조공단, 누구에게나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소송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지방마다 지방 법원들 있죠. 법원들 앞에 가면 거의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번호는 이제 대표 번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것도 잘못되면 역사적으로 많이를 했어요. 한국 최초의 법률구조기관과 동시에 최초의 민간법률구조법인이다. 가정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구조사업, 양성평등을 위한 가족복 개정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그 다음에 이제 대한변협 변호사회가 있는데,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여 공익적 주의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갖다 어쨌든
앞으로 변호사는 많이 나올수록 좋다. 국민들이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부분이 하나 나와요. 미성년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미성년자는 19세, 나이가 19세잖아요. 그죠? 권리 능력 보시면은 미성년자도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권리조차가 되는 거는 발생한 출생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된 건 사망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 즉 친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자격까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이니까 법정해서 법이 정한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법정이잖아요. 그죠? 법이 정한 대리인입니다. 그냥 법이 정한 대리인이니까 법률의 규정이 다 나와요. 근데 법률의 규정에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미성년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고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되면 이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권,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등이 있고요.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나 대리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법률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거 나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권리만 얻는 경우, 근데 의무를 면하거나 이런 경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증여를 받아요. 또는 아무 조건 없이 채무를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이거를 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그러니까 뭐 용돈을 줬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가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로 혼인하면 법적으로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성년의제.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은 성년으로 본다. 아주 18세 이상의 미성년자. 근데 이제 문제는 혼인을 했습니다. 18세 돼가지고 혼인을 하고 한 달 만에 이혼을 해요. 그럼 이자가 다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미성년자 그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의 성년의제는 민법에서만 인정하는 권리다. 근데 공법과 민법은 달라요. 공법은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술집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선거권 행사, 특히 이게 뭐냐면 음주행위, 청소년 보호법 같은 데는 그 생년월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연도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가는데 생년월일이 늦어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상 보호는 형사 미성년자가 된다. 14세 미만의 자, 14세 미만의 자. 청소년 보호 보면은 이때 청소년 보호는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 그러니까 12살짜리가 그 타인 집에 들어가지고 항아리를 다 깼어요. 그래도 얘는 재물 손괴가 아니란 얘기야. 또 주거 침입도 아니고요. 왜? 형사 미성년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록 형사 미성년자여도 그 부모는 재산에 대한 책임은 져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청소년 보호법인데,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19세 미만의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게 팔 수가 없지, 그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뭐 모텔 같은 데도, 여관 같은 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벌량한 등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 성도도, 통기를 물란하게 하는 행위 등은 규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음란물의 소지, 제작, 판매, 대여, 관람 등을 금지하시는 음란물의 소지는 청소년한테 안 하고 언제 해요? 그때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대체 목적이 이 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때도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호 처분에 대해서와 소년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소년법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에 대해 가지고 10세 미만 촉법 소년, 범죄 소년 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 소년 해가지고 10세 미만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보호 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촉법 소년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범죄 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범죄 소년이라 하고, 우범 소년 이거는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춰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이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우범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처분은 소년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결정으로 다음과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가물을 위탁하는 것,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하는 것,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가물을 위탁하는 것, 가마원, 병원 요역소에 위탁하는 것,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이렇게 가지고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에 대한 규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형사상 규정, 형법에도 있어요.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고, 청소년 보호법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소년법에서는 10세 미만, 10세에서 14세 미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그래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